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3.5%로 유지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보다 내수가 나빠지면서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지만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독립성이 유지되는 한국은행을 향해 아쉽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13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똑같은 금리가 유지된 건데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놨는데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4%로 제시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영향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내수가 불안한데도 금리 인하보다 동결을 택한 건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가계빚 영향입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오르며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각종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가계빚이 빠르게 늘자 금융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빚내서 집 사려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연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만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은 4명으로 한 달 전보다 2명 늘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하는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권한인 만큼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상 금리를 내리라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지 정책들과는 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혜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불안한 만큼 금리를 내릴 요건이 갖춰졌단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경기 침체와 내수 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압박은 몇 달 사이 본격화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달 전에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은의 독립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열석 발언권이 부활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볼 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잇따라 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결론을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바로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배영 기자, 이 보고는 언제 있었던 겁니까? 보고는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고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주례 보고보다는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잖아요.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틀 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전달했을 텐데 아직 어떤 입장인지 밝혀진 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을 나가면서 무혐의 보고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인데 마찬가지로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 달려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만약 이대로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도 조금 전에 수심위 직권 요청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심위 소집부터 결론까지는 약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검찰총장 직권의 수심위 소집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부터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연주환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한 사람은 모두 91명입니다. 검찰은 이 중 손모 씨 1명에게만 공모와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지난달부터 계좌의 주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일일이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받으니 스스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논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계좌 주인들과 한데 묶어 김 여사도 몰랐으니 무혐의로 결론 내려 한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주가 조작 일당에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모두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계좌들로 이루어진 주식 거래는 40억여 원으로 다른 계좌들에 비해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성역이 없다고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지휘권이 없는 데다 임기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가족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조사하는 데 이어 광복회 말고도 이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갈등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보훈부는 그동안 추가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광복회는 국가보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입니다. 공법단체 자격으로 매년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국선열 유족회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광복회와 정부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연대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법단체가 추가로 지정되면 광복회의 위상이나 예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지난 광복절에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대통령실이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이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복회는 반발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JTBC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두고 극우 막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강연에서 한반도기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하고 반일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주사파를 몰아내자는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기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극기를 지우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는 거란 주장입니다. 한반도 깃발 이게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 사탄이에요. 하지만 한반도기는 1989년 보수 정권인 노태우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회담의 성과물입니다. 김 후보자는 일본이 초강대국이라면서 반일은 만국의 길이란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하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최강대국이에요. 반일을 안 하면은 표가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김 후보자는 앞서 2018년에 한 강연에선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제주 4.3 사건은 우리 정부가 당시 국가폭력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한 사안인데 다른 주장을 한 겁니다. 과거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이달 초 자신의 온라인 게시물과 유튜브 채널 등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 그리고 발언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노동 극우 인사인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국외 업무 여비로 7억 원 넘게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유독 많이 썼는데 배정된 2억 원대 예산을 다 쓰고도 다른 예산 4억여 원까지 끌어다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외 업무 여비로 총 7억 200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 4년간 국외 업무 여비에 사용된 예산은 2억에서 4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당초 지난해 편성됐던 예산은 예년 수준인 2억 7,600만 원이었지만 국내 여비와 임차료 명목으로 배정됐던 4억 2,6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해외 순방의 증가로 실무 차원의 사전 조율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해 국외 업무 여비가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재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초 예산보다 154%를 증액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외교와 관련해 배정한 예비비는 총 523억 원입니다. 그중 50억 500만 원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경호비용으로 배정됐습니다. 8개월 전에 계획된 행사였지만 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다음 주 지난해 회계년도의 결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정부의 예산 전용과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지만 사후 검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광주의 한 치과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택배라며 던진 상자가 폭발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탄가스로 만든 폭발물을 던진 거였는데 경찰에 자수한 이 남성은 진료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70대 김모 씨가 종이 상자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에 든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아랫부분을 받쳐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향한 곳, 건물 3층에 있던 치과입니다. 택배 왔어요 하고 그놈이 문 열어진 틈에 그놈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라이터 타치하고 불 붙이고 도망 나와. 상자에는 인화 물질과 부탄가스통 4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너 차례 폭발과 함께 불이 붙으며 치과 내부는 엉망이 됐습니다. 원장이 화장실 갔다 와서 보니까 불이 붙어본 거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불은 얼마 안 돼 꺼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에서 느껴질 정도로 컸던 폭발 때문에 바로 위층 병원 환자 등 90여 명이 놀라 몸을 피했습니다.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세 번째 폭발 후에는 이제 그 바닥이 울릴 정도였고 비명 소리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폭발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 소란이 벌어질 동안
김 씨는 느긋하게 걸어 주변을 벗어납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병원질에 불만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5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발달 장애인을 상대로 경찰이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실신하기도 했는데 부모는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길에 앉은 남성을 경찰관들이 둘러쌉니다. 팔이 뒤로 꺾여 수갑을 찾고 파출소로 향하는 내내 엄마를 부릅니다. 경기 가평군 길거리에서 체포된 김모 씨, 2급 지적장애입니다. 재활용품을 모아 고물상에 팔거나 만들기 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날 식당 앞 빈 소주병 3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동물들 많이 사망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깨끗이 하는 거예요. 소주병 안에 있는 거 청소하면서 빼라고 했는데 주인이 막아서자 김 씨는 병을 던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김 씨 부모가 달려왔고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응급 입원을 요청하는 부모와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두려웠던 김 씨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핸드 문자를 쓰고 있어 앉아서 애가 급이 질려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자 경찰은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김 씨, 경찰서에서 실신했습니다. 5살 지능이라 제대로 된 진술은 불가능했습니다. 키 163cm, 몸무게 60kg, 왜소한 체격에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10년 전 심정지가와 인공심장 박동기를 삽입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름도 듣고 장애인 것도 알고. 부모는 과잉 체포 아니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남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행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반항했기 때문에 수갑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는 지적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뒷수갑을 채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업자들의 반발로 처벌은 3년 뒤로 미뤄졌고 보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노리고 개 수십 마리를 일부러 도살한 업자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말복 전날인 지난 13일 새벽 누가 쓰레기 봉투에 이상한 걸 담아 버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나가서 열어봤습니다. 누가 봐도 개털입니다. 이거 보시면 가죽 맞습니다. 개 가죽과 장기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래 큰 아이들처럼 보이지 않네. 몇 마리를 잡은 거야 이거? 누가 버린 건지 추적해봤습니다. 팔공산 자락 아래 한 농장. 높은 담벼락을 쳐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안에선 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계세요? 문제 도살업자를 만났습니다. 하루에 한 3마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 3-4일 작업하고 하는 거예요. 이 업자 지난해 개 도살을 그만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생기자 다시 개를 모았습니다. 개 마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키우고 잡아 팔던 사람들이 일을 정리할 수 있게 3년 처벌을 유예한 건데 이걸 악용한 겁니다. 보상만을 기다리면서 종식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살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엔 계절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곤 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처서인 오늘 더위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는데 9월 초에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더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가 됐지만 밤더위는 가시질 않습니다. 왜 틀어주다가 한 3시 되면 이게 에어컨이 꺼져버려요. 왜 밤새 들면 계속 틀어놓은 거죠. 한 10시쯤만 돼도 빨리 집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자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냥 밖에를 잘 못 돌아다니겠는 거예요. 바람에 물기가 있어. 맞아.
지난밤 서울은 32일째, 부산은 하루만 멈췄다 다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지만 대부분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폭염특보도 유지됐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됩니다. 현재 비를 뿌리는 기압골이 통과하고 나면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다가오는데 이 아래쪽에 생긴 따뜻한 고기압이 한반도 서쪽에 더운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쪽으로 몸집을 키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뜨거운 남서풍도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새벽 발생한 제10호 태풍 산산도 더위를 키웁니다. 태풍이 일본 쪽을 지나가는 다음 주 초쯤 우리나라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수도권 등 서쪽의 기온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주면 시작되는 9월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월 열대야는 지난 30년간 평균 일수가 0.11로 아직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10년 동안 9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 총 4번으로 지난해 9월 초 88년 만에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렇게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벌에 쏘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정진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보행기에 의지해 걷던 할머니가 모자로 다리 주변을 툭툭 칩니다. 다른 할머니는 부채로 머리를 털다 놀란 듯 펄쩍 뛰어오릅니다. 공원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70, 80대 할머니 5명이 벌에 쏘였습니다. 벌이 이제 몸으로 앵겨 붙으니까 이제 두 사람은 밑에 쪽으로 피하고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매년 6,600명이 벌에 쏘이는데 유난히 날이 더운 올해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집 재고 요청은 올해 7월 벌써 7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건 넘게 늘었습니다. 예약을 받아놨다가 그 건을 처리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그 벌집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얼굴을 다 덮는 보호복을 입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틈만 있어도 벌이 파고들어 손목과 발목에 테이프를 감아야 합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벌집 주변 나뭇가지를 잘라내지만 손을 대는 순간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백 마리가 무섭게 날아다니며 공격해댑니다. 몸에 약을 뿌리고 벌을 쫓고 최대한 빨리 두툼한 비닐봉투에 벌집을 넣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에서 방금 떼어낸 벌집입니다. 작은 축구공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떼어낸 벌집 자리에는 살충제를 뿌려놔 다른 벌들의 접근을 막아놨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벌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벌집을 보면 빨리 신고하고 혹시 쏘였다면 벌침을 억지로 뽑지 말고 냉찜질을 하며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최근 전기차 언제 또 불날까 겁난다, 피해 다니게 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문제는 전기차,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에까지 쓰이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연쇄 폭발을 일으키고 쉽게 꺼지지도 않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트럭에서 내린 전동 스쿠터, 길 옆에 잠시 세워뒀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허연 연기를 뿜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 주차한 자동차 주인은 급히 차량을 옮깁니다. 불안해섭니다. 곧 불이 번지고 소화기를 뿌리지만 꺼지질 않습니다. 진화가 된 건가 싶어가지고 2, 3초 동안은 아무 문제 없더니 다시 또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불 끄기 어렵고 일단 진화에도 다시 붙는 전기 배터리 화재 특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제주 애월읍 한 주차장 모습입니다. 비슷한 사고는 하루 사이에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다 타버린 이 창고엔 스쿠터용 리튬 배터리 2,00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 배터리를 옮기다 떨어뜨리면서 불이 났습니다. 폭발이 이어졌고 40대 업체 대표가 숨졌습니다. 스쿠터 대여점은 다 타고 그을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세워둔 전동 스쿠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최초 발화는 오토바이 쪽? 어제 오후 5시쯤엔 리튬 배터리를 쓰는 농업용 드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충전 중이었습니다. 혼자 불이나 타버린 전동 킥보드, 옆엔 누군가 전동 자전거를 세워뒀습니다. 불안한 거죠, 우리는. 저기다 세워놓으면 들어가고 일일이 옮겨놔요. 스쿠터, 킥보드, 자전거, 드론까지 자동차보다 작지만 같은 원리 배터리가 달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되다 보니까
폭염 속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게 되면 별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불에 타고 열폭주가 일어나면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전기차 포비아란 말이 나올 만큼 전기차에 대한 불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하게 부풀려졌다, 마냥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임예은 기자가 하나씩 따져보면서 대처 방안을 전해드립니다. 100% 완충하면 화재 위험이 커진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해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90% 넘게 충전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불이 났을 때 번지는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완충 차량에 난 불이 옆 차로 옮겨가는 데는 7분 50초가 걸립니다. 50% 이하로 충전한 차량은 31분 59초가 걸렸습니다. 차량 바닥을 자주 부딪히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에 가깝습니다.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와 달리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있습니다. 큰 충돌이 아니라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조차 충격은 쌓입니다. 실제 지난해 배터리 교체 차량 10대 가운데 4대는 연석 등 도로 시설과 부딪혀 파손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정말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서 더 위험할까요? 일단 사실에 가깝습니다.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화재 양상이 다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팩 상부를 방수팩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화재, 즉 양옆으로 번져갑니다. 다닥다닥 주차한 옆 차량으로 더 쉽게 옮겨 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화재 재산 피해액은 한 건당 2,340만 원, 내연기관차는 95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불연성 리튬 배터리 개발 같은 근원적인 논의도 있고요. 하부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방제 대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시설을 조금씩 개선해도 큰 불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현재 천장 스프링클러 간격은 2.3m 정도입니다. 이걸 15cm씩만 좁혀도 수평으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 상승과 이상 조짐을 감지하는 시스템, BMS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도 최상병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JTBC는 어제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수색에 투입되기 전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을 재촉해 그럴 새가 없었다는 취지의 중대장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장 말고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이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순직 엿새 뒤 해병대 포병 소속 한 행정관이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 사고 전날 중대장과 함께 위험 요소를 확인하려고 이동하다 임 전 사단장을 만났는데 혼잡한 도로에서 병사들이 내리는 모습을 본 임 전 사단장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행정관은 임 전 사단장이 중대장에게 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냐고 물어서 대답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처음 현장에 도착해 아무 정보 없이 대원들을 투입할 수 없어 먼저 정찰을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최근에 사전 정찰은 보고하지도 못한 채 대원들을 작전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임무 브리핑을 하는데 3초 만에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했다는 중대장의 진술 정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군검찰에 제출한 260쪽짜리 진술서에서 자신이 포병을 재촉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작전을 조기에 해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직접 그 말을 들은 중대장과 행정관은 모두 하려던 위험성 평가 그만하고 빨리 작업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압박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이 회담이 연기되기 전에 어제 저녁 양측이 만났지만 최상병 특검법이나 생중계 여부 등 현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된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은 물론 주말에 있을 여야 대표 회담도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표 회담의 내용과 형식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저녁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양측은 최상병 특검법을 논의할지 회담을 생중계할지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JTBC에 용산 대통령실이 완고한 입장을 보여서 그런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자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엔 국회 본회의와 여야 각 당 워크숍이 예정돼 있는 만큼 미뤄진 여야 대표 회담은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시간을 번 셈이지만 최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금투세 유예 방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함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가정이 깨진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희영 이사장 측은 최태원 회장과 만나기 전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가정은 이미 깨져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두 사람의 공개행보 등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 측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명확히 설명한 겁니다. 소멸시효도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내라고 한 위자료 20억 원을 김 이사장이 같이 내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사과하면서도 인격살인을 멈춰달라 했습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고 항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숨진 서울 구로역 사고와 관련해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위험성을 평가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작업차가 옆 차선까지 넓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충돌 위험이 있었지만 정작 위험성 평가에선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구로역 사고 희생자들이 타고 있던 작업차는 2022년에 도입됐습니다. 작업대를 옆 차선까지 넓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맞은편에서 오던 점검차와 부딪혔고 2명이 숨졌습니다. 코레일이 만든 작업차의 위험성 평가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자엔 작업대가 오르내릴 때 뭔가 부딪힐 수 있으니 보호 쿠션을 설치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낮췄다고도 적었습니다. 인접 선로를 지나는 열차에 주의하라거나 다른 작업차와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올해 4월 5일 작성된 상반기 위험성 평가표에도 차량 충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차상 작업의 경우 인접 선로를 차단하라는 강제 조항은 없고 사고 당시 열차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고 당일 현장 작업 중지 명령도 사고가 난 지 5시간이 넘어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한 이후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콜센터에서는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기간을 두는데 이때 최저임금도 안 주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어 논란입니다. 노동자들은 왜 우리는 최저시급 미달 인간이 돼야 하느냐며 호소하고 있는데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최저시급 미달 인간입니다. 뭔가 법의 바깥에 있는 새로운 신분을 만든 것 같아요. 최근 콜센터 교육생이었던 A씨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교육을 받았습니다. 입사는 아니고 근데 업무랑 관련된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떠있는 기간이 있는. 일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습니다. 그걸 주는 것도 입사를 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인가 3주인가를 있다가 줘요. 최저시급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입사를 해야 되니까 참아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콜센터 교육생 B씨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실전 통화 도중에 확인이 늦어졌다고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고 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을 할 수가 없고 조사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 곳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고. 최저임금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상도 아닌 건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행정해석에 따른 건데 최근 이를 뒤집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들도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4만 원에서 5만 원대 교육비를 준다는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생이라는 건 사실 법적 개념이 아니고 엄밀하게는 시용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직장 내 괴롭힘 다 적용이 됩니다. 교육생들은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집단 진정을 제기하고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전 세계 노숙인들의 축구대회 홈리스 월드컵,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한 달 뒤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46개 나라에서 600여 명이 참가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거의 없어서 준비된 게 운동장과 협찬받은 유부초밥뿐이라는 겁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합니다. 노숙인뿐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이나 난민 등이 팀을 만들어 경기하는 홈리스 월드컵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19번째 대회 개최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와 협약도 맺었습니다. 46개국에서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올 예정입니다. 대회까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주최사가 확보한 건 2억여 원뿐입니다. 계획이 다 있지만 이걸 실행할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환대를 받고 따뜻한 식사를 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확정된 게 없으니까요. 올해 1월 갑작스럽게 개최가 결정된 뒤 곧바로 관련 부처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올해 예산 배정이 끝나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기업들도 찾아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경기가 열릴 운동장 한 곳, 그리고 점심으로 제공될 유부초밥 협찬이 전부입니다.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CU에서 협찬을 받을 품목이 하나 있고요. 이외에는 다 저희가 직접 이제 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겁니다. 전 세계 46개국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대회인데 대회 이름 앞에 홈리스라는 것이 붙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 인식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내년 개최국인 노르웨이는 대회 유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의 90%를 확보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데 이걸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폐업을 앞둔 거래소를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건데 여기에 속아 억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작은 지난 5일 받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찾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소각될 예정이오니 이걸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해당 거래소는 이 씨가 실제 이용했던 곳으로 지난해 말 사이트를 폐쇄하고 출금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다는 가상자산은 이더리움 63개로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7년도에 코인 거래를 했던 기록이 있었고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저도 못 키고 신경을 안 쓰니까 바빠서
있다는 것조차도 까먹고 있는 상태여서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대가 20만 원, 30만 원대였었어요. 그런데 현금화를 요청하자 증여세와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씩 나눠 내도록 했는데 이 씨가 사흘간 여러 계좌에 냈던 횟수만 30여 차례, 액수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범들이 초대한 단톡방엔 현금화에 성공했다는 가짜 바람잡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워서 공략 거래소 이런 거 알아보면 그게 실제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인 통해서 대출도 받고 빌려서 잘했는데 정말 죽으러 가시나. 알고 보니 사이트는 가짜였고 공문서도 모두 위조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폐업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또 사기범 계좌가 동결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긴 쉽지 않아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 해리스와 함께 대선에 도전하는 월즈가 부통령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시카고 전당대회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월즈가 수락 연설을 했죠.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네, 먼저 자유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월즈는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가치부터 앞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the honor of my life to accept your nomination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m letting you in on how we started a family because this is a big part about what this election is about. Freedom. 실제 월즈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거나 연설이 끝난 직후에 가족들이 모두 연단에 올라오는 등 자유를 누릴 최소한의 단위로서의 가족을 이번 선거의 중심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월즈는 특히 나는 보통의 미국인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퇴역 군인, 고등학교 교사, 풋볼 코치 등 보통의 미국인으로서 살아온 이력 역시 오늘 수락 연설에 잘 녹아 있었습니다. A 40-something high school teacher with little kids, zero political experience, and no money running in a deep red district. But you know what? Never underestimate a public school teacher. 지원 연설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월즈의 평범한 이력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I'm glad that we've got a championship winning coach on our team. 한편 오늘 전당대회에는 토크쇼 스타 오프라 윈프리, 팝스타 스티비 원더 등이 등장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도 연단에 올라서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부통령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네요. 네, 일단 호감도 면에서는 민주당 월즈 후보가 공화당 벤스 후보의 앞선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아직 전국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10월 1일로 예정된 토론회가 승부의 분기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최근 분위기는 민주당 상승세이긴 한데 변수도 있다고 하죠? 네, 무소속 후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금요일 현지 시간 23일에 중도 사퇴하고 트럼프 측에 합류할 거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23일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펼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케네디가 해리스보단 트럼프의 표를 잠식하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트럼프 케네디 연합이 성사될 경우 초박빙 판세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시카고에서 정강현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기술은 사람처럼 뛰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가격 역시 일반 소비자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서 반려 로봇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두 발로 런닝머신 위를 달리고 팔다리를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춥니다. 중국에서 공개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입니다.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인사하고 자연스럽게 입술도 움직입니다. 인공 피부를 이식해 사람과 흡사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니하오, 부장. 니하오. 어제 개막한 세계 로봇 박람회에선 169개 업체에서 내놓은 로봇 600여 종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해 붓글씨를 쓰거나 바둑을 두는 등 어려운 동작까지 해냅니다. 동물형 로봇은 충격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장애물을 가볍게 넘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노리고 개발한 반려로봇은 두 발로 걷고 뛰면서 납땜이나 요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천만 원 정도로 미국 등 경쟁 기업보다 20% 이상 저렴합니다. 未来我这个工作或者方面就偏向这个 AI， 我要想把这个机器和 AI 结合。 전 세계 인공지능 로봇 시장은 연평균 30% 넘게 성장해 오는 2030년엔 25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로봇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삼진은 많이 던지다 보면 따라온다. 우리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탈삼진을 기록한 선수의 소감인데요. 기아 양현종 선수는 삼진 잘 잡는 비법도 공개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양현종의 왼손을 떠난 공이 스트라이크 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타자의 방망이가 돌아가고 공은 이미 포수 글러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라이더를, 때로는 체인지업도 뿌립니다. 시속 120km대로 떨어지는 공에 타자들은 공을 보고도 당합니다. 10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10번 던지면 6번 골로 포심 패스트볼이었습니다. 150km를 넘나드는 강하고 힘있는 공으로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구가 시속 140km를 간신히 넘습니다. 대신에 빠른 공과 느린 공을 섞어가며 타자들의 박자를 빼앗습니다. 모든 구종에 대해 컨트롤을 좀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게 좀 좋은 시합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나이를 먹은 만큼 더 부드럽고 유연해졌습니다. 힘이 떨어지더라도 힘이 있더라도 강약 조절을 함으로써 제 피칭을 하고 정면 승부 대신 땅볼이나 병살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대한 제가 안 좋았을 게임의 그런 행동을 오히려 더 하려고 하거든요. 루틴이나 징크스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상대가 예측할 수 없게 계속 조금씩 스스로를 바꿉니다. 우리 야구 신기록인 2053번째 탈삼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10년 연속 170이닝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6번 아니면 5번 정도 등판 예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간당간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어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결승까지 진출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규모도 작은 학교가 이런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지 야구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원석 도쿄특파원이 전합니다. 던지고 뛰고 받고 고시엔이란 무대에 큰 경기를 앞두고도 선수들 표정은 해맑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은 3년 전 고시엔 4강 진출이 최고. 어제 결승전 티켓을 거머쥔 건 야구부가 생긴 1999년 이래 처음입니다. 교토국제고는 원래 제1교포나 한국 유학생들 위주로 다니는 민족학교다 보니 도쿄나 오사카와는 달리 학생 수가 모자랐습니다. 일본 학생들도 모집하기 위해 야구부를 창설했는데 야구 경험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첫 출전한 교토 지역대회에선 0대 34로 참패하기도 했죠. 그때 상대팀은 교토의 야구 명문 세이쇼 고등학교. 0대 34 경기의 주역인 세이쇼고의 1학년 주전이 바로 고마키 노리스구 현 교토국제고 감독입니다. 고마키 감독은 대학 졸업 후 은행원이 됐는데요. 지인 소개로 교토국제고 야구팀 연습을 틈틈이 도와주다 2007년에 정식 코치가 됩니다.
그러다 아예 은행까지 그만두고 2008년엔 감독으로 부임해 지금까지 팀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임 첫 해 지역대회 3위까지 오르면서 이듬해부터는 일본 학생들도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야구장은 길이가 70m도 되지 않아 연습 경기라도 하려면 주변 야구장을 빌려야 합니다. 때문에 평소엔 수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변찮은 부실이나 큼지막한 샤워실도 없는데 에어컨은 꿈도 못 꿉니다. 야구 도구들을 모아두는 창고인데요. 특별히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선수들은 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特に休憩所とかはないんですか？ここが休憩所になってて、選手たちが扇風機を使って涼しんでいます。 제대로 된 운동기구도 없기 때문에 맨몸 운동 위주로 근력을 키웁니다. お金がやっぱりこの学校自体がないので全然レベルが低いんですけど、だからこそこのグラウンドでもできることをやるしかないって言いますかね。それをひたすら反復練習すると言いますか。これだけやってるんだから負けられないとか。 헝그리 정신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나왔고 지난해에는 무려 3명을 한꺼번에 배출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도 5명을 보냈습니다. 현재 야구팀에도 한국계 선수 3명이 뛰고 있습니다. 야구 실력보다는 한국어 교과가 한일 양국에서 더 주목받는 상황. 부담도 될 듯하지만 선수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自分は日韓ハーフってこともあって、そういう韓国語の効果が流れ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誇らしいことでもあります。はい、すごく嬉しいです。 교토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내부의 불합리한 선수 관리 문제를 비판했었죠. 그래서 시작된 배드민턴 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위 구성의 절차 위반을 지적하면서 활동을 중단하란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안세영 역시 협회가 꾸린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협회가 주도하는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세영은 귀국 후 보름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문체위 의원들을 만나 협회와 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다 함께 웃으며 찍은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파리올림픽 탁구 혼성 복식에서 우리가 동메달, 북한이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남북 선수들이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었죠. 함께 웃으며 휴대전화 사진을 찍은 순간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감동의 한 컷이었지만 이 선수들 자칫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이 귀국 이후에 평양에서 사상 검열을 받고 있고 남한 선수들과 셀카를 찍은 선수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 경계를 허문 이 따뜻한 만남이 이런 파장을 불러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처럼 이맘때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곤 하는데요. 반면에 오늘은 비가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습도를 높여 종일 후텁지근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삼척은 체감온도가 37도를 넘어 사람 체온보다 높았습니다. 문제는 8월 말까지도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건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던 서울도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밤 동안의 열기도 식지 않겠습니다. 동쪽 지역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지금 전국에 오락가락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도 중부와 전북, 제주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6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엔 청주 33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